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조상훈의 뉴스 힛. 소득공제가 축소된 건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지만 이 정도는 감내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부탁하고 읍소드린다. 네, 오늘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 발언입니다. 네,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을 보니까 조원동 수석의 재산 27억 5천만 원입니다. 재산이 그 정도면 본인은 감내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국민들은 감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8월 9일 금요일 뉴스피드 김희주 아나운서의 지금 뉴스 톱7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 톱7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녹조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해 녹조를 걷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녹조도 충분히 문제가 부각될 때까지 인위적 조작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지원하는 교육기관에서 지난해 대선 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 한계선을 포기했다는 내용의 강좌가 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폭염으로 냉방 전력 사용이 늘면서 오늘 오후 1시 40분경 올 여름 들어 두 번째로 전력 수급 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오늘 열린 임시 대의원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이에 따라 오는 13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7을 마칩니다. 네, 세계는 지금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예. 내일 서울 광장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있습니다. 저녁 7시 대규모 촛불 집회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국민들이 점점 더 열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지금 현 정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이런 동력은 바로 이 촛불입니다. 촛불. 물론 무슨 나왔던 사람들이 늘 나온 거다. 친노 세력이 그 정도는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무시하고 싶을 만큼 무섭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내일 저녁 7시입니다. 토요일 저녁 7시 서울광장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광장에 국민TV 부스가 있는데 거기서 최고의 베스트셀러 한국 종교가 창피하다. 사인회가 또 예정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이미 하셨고요. 10만 이상이 모이면 예. 월요일 국제 뉴스에서 외신들이 그럼요. 가능성이 외신들이 보도를 하고요. 내 외신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파란 지붕의 그분의 아마 상당한 관심이 아마 쏠릴 겁니다. 서울 광장에 말이죠. 예. 옛날 같으면 보통 변장을 하고 하나 이렇게 지켜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네, 글쎄 말입니다. 왕조 시대 때. 예. 네, 일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일본뿐만 아니라 전하는 저희들도 좀 골칫거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바다로 유출되는 방사능 오염수. 네. 줄이기 위해서 이제 펌핑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가 바로 도쿄 전력인데 오후부터 원자로 2호기 호 안에 굴착한 측경 깊이 2.5m의 우물을 통해서 방사능 오염수를 퍼올리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이와 함께 이 우물 가까이에 최대 깊이 3m의 관정 30개를 뚫어서 오염수를 뽑아 올린다는 계획인데요. 예. 자, 이를 통해서 하루 최대 100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염수 어디다? 퍼올린 오염수는 어디다? 글쎄 말입니다. 예. 저장 시설이 있다고는 하는데 네. 그것도 조만간 거의 다 찰 거라는 글쎄 말입니다. 얘기가 있으니까요. 이걸 말릴 수도
없는 문제고요. 어디다 말리겠습니까? 도쿄전력은 파울린 오염수를 2호기 터빈 건물로 일단 옮긴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원전 부지 내에 지상 탱크에 저장한다는 계획이지만 저장 공간에 한계가 있지요, 당연히. 예. 네, 그리고 이런 건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임기응변식 대처입니다.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도쿄전력은 오염수 유출 방지를 위해서 원자로가 위치한 호 안에 물엿 상태의 약재를 이용해서 집안 차단벽을 설치했지만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지표 바로 밑에서 1.8m까지는 차단벽을 세우지 못해서 이 공간을 통해 하루 3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지하에서 솟아올라서 바다로 흘러넘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펌핑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300톤 중에 이제 100톤만 예. 막을 수 있으니까 200톤은 그대로 흘러 들어간다. 뭐 그렇게 봐야죠. 예. 도쿄 원전이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해서 말이죠. 이 뭐 눈으로 보지 않고서야 뭐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하여간 참 알아서 대비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게 다 바다로 흘러가면 태평양 하여간 참치 좋아하는 분들 굉장히 유의해야 될 겁니다. 예. 일단 저희 국민TV 라디오를 통해 인터뷰를 한 보건관계 이런 전문가들 이야기는 명태 그리고 고등어, 대구 유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먹은 기억이 없어서 예. 다행입니다. 전 별로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서 말이죠. 예. 뭐 다행이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자, 하여튼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당분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무슨 고등어가 말이죠. 뭐 어디서 건져 올렸다 이런 것들이 뭐 몸에 표식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예. 앞바다에서 딱 건져 와가지고 이거 러시아에서 가져왔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식으로 속여가지고 이 소비자들을 위험에 빠뜨린 그런 업자들도 있습니다. 예. 수산물은 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원산지는 하나입니다. 바다. 예. 그렇죠. 또는 민물. 예. 근데 이게 일본이 환경 분담금 뭐 이런 거 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다른 나라 뭐 신경 쓸 것 같으면요 역사 왜곡조차 안 했겠죠. 예. 기대를 안 합니다만은 여간 참 이게 주변에 곤란한 이웃을 만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참 피곤합니다. 황사를 막 보내는 중국, 방사능을 내보내는 일본. 예, 참 한국의 위치가 참 여러 가지로 곤란합니다. 예. 예. 미국 얘기인데요. 토크쇼의 여왕으로 유명하죠. 예, 오프라 윈프리. 네. 어느덧 나이가 우리 나이로 60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스위스를 방문했는데 인종차별을 당했다. 예. 영국 BBC가 보도를 했는데 이 티나 터너가 결혼을 했네요. 티나 터너. 이분도 나이가 꽤 됐을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예. 전설적 여가수라고 이제 연합뉴스가 이렇게 그 수식어를 붙였는데 전설의 인물이 결혼을 했다. 좀 약간 사자머리도 연상이 되고. 글쎄 말이에요. 예. 80년대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이분도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아마 윈프리하고. 자, 그래서 이제 티나 터너의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스위스를 갔는데 취리히의 한 고급 가방 매장에서 한 직원으로부터 고급 핸드백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예. 오프라 윈프리를 몰라봤을까요? 예, 몰라봤다고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는 스위스에서 방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여성 부호 가운데 한 명인 윈프리는 단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전시된 고급 가방을 만져볼 수가 없었는데 예. 당시 그 윈프리는 조용히 가게를 떠났지만은 자신이 경험한 바로는 이건 분명히 인종차별이다. 흑인이기 때문에 아니 뭐 흑인이 무슨 고급 핸드백을 살 능력이 살 있겠느냐. 능력이 있겠어? 뭐 이렇게 무시를 당했던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한편 그 스위스로 망명을 신청한 사람이 현재 48,000명인데 유럽 평균의 2배로 알려진 스위스 정부는 망명자와 스위스 국민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망명자 수용 시설을 놀이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세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네. 이야기를 왜 하느냐? 스위스가 인종차별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스위스. 오프라 윈프리. 예. 제가 아마 보자고 했어도 안 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는 줬을까요? 예. 약간 물음표입니다. 예. 예. 아니,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예, 알아봐야지. 미국에 갔는데, 그 시카고에 한 그 매장에 갔더니,
한국인입니다.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한국인이요. 한국인이어서. 그래서, 거의 월드스타 반열에 오른 게 아닌가. 다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저는 2000년 월드컵 때 개인적으로 외국인 기자 취급을 한국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자 들어가는 게이트하고 외국에서 온 기자 게이트가 다릅니다. 근데 저한테는 영어로 that way. that way. 예. 네. 관세 동맹 가입 놓고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초콜릿 분쟁. 네. 이게 좀 영내 갈등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예, 카자흐스탄 보건부가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제과업체 로시엔의 수입을 금지해달라, 로시엔의 제품을 수입 금지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문을 보면은 러시아는 로시엔의 제품 품질에 이상이 발견돼서 수입 금지를 했다면서 카자흐스탄도 동일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는데요. 예. 카자흐스탄 당국은 자체 조사를 거친 다음 제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벨라루스와 함께 관세 동맹을 맺은 나라가 바로 카자흐스탄인데, 조약에 따라서 동맹국의 요청이 있을 때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 소비자 권리 보호 감독청은 로시엔이 운영하는 4개 공장 제품을 검사해 봤는데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이 나왔다면서 지난달에 이 회사 전 제품의 수입 금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예. 현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옛 소련의 영화를 되살리겠다는 그런 야망 아래 옛 소련 국가들의 경제 통합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작년에 그 관세 동맹을 우선 출범시킨 러시아는 옛 소련권 핵심 국가인 우크라이나의 참여를 위해 공을 들여온 터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초콜릿을 갖고 시비를 건다. 이건 뭔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뜻에 좀 잘 맞지 않게 행동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추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로시엔이라는 이 브랜드가 지역에서는 좀 꽤 유명한 업체인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예. 자, 우크라이나가 지금 소련보다는 유럽 경제권으로의 통합을 희망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7월에 이제 푸틴이 정상회담 때 입장을 밝혀라. 관세 동맹, 단일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 소련권 국가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정상에게 요청을 했는데 확답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초콜릿 분쟁이 시작된 거예요. 네, 일종의 좀 보복성으로 그렇지. 비춰집니다. 로시엔 말씀하신 대로 초콜릿, 사탕, 쿠키, 케이크 200여 개 과자 제품을 생산하는 우크라이나의 대표적 제과 기업인데, 예. 매년 41만 톤의 제품을 생산하고요. 러시아 과자류 시장에서 12%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러시아가 엿을 매기는군요. 과연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반응할지, 두 손 두 발 다 들지, 아니면 러시아의 이런 압박에 굴복할지 주목됩니다. 예, 초콜릿 분쟁인데 엿을 매기고 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전 당시 폭격을 당한 마을에서 피신했던 부자, 이 40여 년 만에 정글 속에서 발견이 됐다. 이야. 예, 러시아 중부의 꽝응아이 따이찌아. 예, 이게 참 인기도 힘든데, 이 마을 주민은 장작을 구하러 정글 40km 안까지 들어갔다가 나무집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에는 지난 1973년 베트남전 당시 집에 폭탄이 떨어져서 부인과 두 아이가 사망하자 당시 6개월이던 아들을 안고 정글 속으로 피신한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당시 6개월이던 아들은 41살이 됐고요. 정글 속으로 피신한 그 남자는 82살이 됐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정글 안에서 채소를 키우고 사냥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는데, 소수민족 언어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아들은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몇 개 단어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들 부자는 주민들의 신고로 구조됐는데요. 헝클어진 머리에 나무 껍질로 만든 속옷 한 장만 입은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상태라고 하니 참 다행인데요. 자, 이 80살 먹은 그 아버지는 몸이 많이 불편해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은 마을을 떠나서 다시 정글로 들어가고 싶어 해서 사촌이 계속 돌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마을 주민들이 좀 놀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고립된 정글에서 살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 뭐 사고로 사망을 했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실종 상태 그렇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예. 생환이네요. 그냥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원시인처럼 산 거네요. 속옷만 입고 살았으니 말이죠. 예. 보는 사람도 없는데 속옷은 또 왜 입고 있었는지 이것도 참 궁금하기도 하고 말이죠. 예. 뭐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있었겠죠. 예. 제가 아는 분은요, 속옷 없이 사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허전하다고 허리띠는 내고 잔다고 합니다. 예. 알몸 상태에서 허리띠는 왜 매 도대체. 참. 그분이 유명한 개그맨인데 뭐 그건 나중에 또 궁금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중국 부패 얘기 뭐 끊이지 않는데요. 예. 이번에도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예. 중국 공산당의 최고 사정기관 이름이 기율검사위원회인데요. 유태난, 한국식 한자 발음으로는 유철남 전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이 직권을 악용해서 뇌물을 챙겼는데 그 금액이 무려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계좌 추적을 해봤더니 1,900만 호주 달러, 한 192억 원의 자금이 예치된 25개 은행 계좌가 발견됐다고 하고요.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5점의 희귀 다이아몬드와 9kg 이상의 금괴도 발견됐다고 하니 다 합쳐보면 수백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예. 예. 어디서 전화가 이렇게 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직급이 이제 차관급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주 고위공직자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파장도 크고요. 이 사람의 그 처벌이 어느 정도 수위가 될지 이것도 상당히 주목됩니다. 예. 그 발개라는 그 부처 예. 어떤 부처입니까? 발전개혁위원회의 준말이 발개위인데 예. 중국의 경제발전 계획을 총괄 수립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주요 투자를 승인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에서 가장 힘있는 부서로 꼽히고 있는데 석유와 가스, 전기 가격을 결정하고 가격 구조 기획도 담당하는데 류태난 여기 부주임 차관급인 이 사람은 주로 에너지 분야 공기업 개혁 작업 때 친척 등이 세운 회사에 특혜를 주고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축제 재산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비리적벌이 어떻게 됐느냐? 내연녀가 폭로했다고 합니다. 내연녀가. 예. 내연녀하고 뭔가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죠. 뭐 돈을 덜 줬거나. 예. 예. 혹은 갑자기 소홀했다거나. 예. 예,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하려다가 결국 아주 패가 망신하게 됐네요. 예. 김용민 PD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내일 서울광장에서 뵙겠습니다. 서울광장에서 사인회가 있다는 말씀은 제가 안 드렸습니다. 예. 네. 오늘 라면 앙케이트입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2013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 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주요 국내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명박 정부 예상했던 일이긴 합니다만 네. 4대강 녹조 문제 숨기를 했었다. 정권 바뀌고 나니까 네. 현 정부에서 이런 발표들이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현 정부가 전 정권의 어떤 실책이나 과오 같은 거를 좀 들춰내는 게 좀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어지간한 그런 일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환경부가 이 MB 정부에서 녹조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강변의 녹조를요 공무원들이 인력으로 걷어내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시각적으로 숨겼다는 거죠. 예. 이 상수원으로 이용되지 않는 이 영산강에서도 댐 방류를 실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윤성교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간부회의에서 낙동강 녹조도 예방조치 말고 그냥 놔두라 그러면서
4대강 녹조 문제를 그대로 둬야 환경부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해명하면서 이렇게 밝힌 건데, 예. 환경부는 윤 장관의 발언은 지난 정부의 잘못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환경과학 전문가들하고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2월 이 MB정부가 4대강 조사 평가 계획을 공표한 것과 관련해서는요. 응집제 등 약품 투여, 댐, 보호의 저류수 사전 방류 등등 인위적 조치를 통해서 문제를 덮은 상태에서 4대강 사업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진단할 수 없게 한다. 뭐 이런 것이 환경부 설명입니다. 예. 환경부 관계자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윤 장관의 발언은 이처럼 녹조 문제를 숨긴 상태로는 개선 조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평가 후 나중에 상수원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런 거고요. 녹조가 수돗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런 논란이 지금 있습니다. 예, 이거 관련해서 환경부는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낙동강의 녹조량, 이거는 지난해 최대치의 9분의 1 수준으로, 현 단계에서는 댐 방류, 보호 수문 개방 등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아직은 그런 상황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 녹차 라떼 사태 벌어졌을 때 이명박 정부가 이거는 4대강 사업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뭐 거듭 누차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녹조 라떼. 예. 뭐 같은 환경부 장관인데 이명박 정부 때 환경부 장관 그리고 네. 박근혜 정부 때 환경부 장관 이렇게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는지 의문이네요. 말입니다. 예. 네, 민주당 내일이죠. 네. 예. 뭐 제2차 국민 보고대회가 있고요. 또 네. 이어서 그 시국회의 주최 촛불 집회가 있는데 네. 예, 당력을 집중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이 시청 앞 서울 광장에서요. 지난번엔 다른 집회가 먼저 다른 그 일정이 잡혀 있어가지고 청계광장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내일은 서울 광장에서 이 국정원 사건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이 시민단체 주도의 촛불 집회 대규모로 가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일에 지난주에 청계광장에서 독자적인 집회를 열고요. 시민단체 주도 집회는 이 공식적인 참여는 좀 자제했었죠. 제한적 연대를 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 시민단체들하고 적극적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뭐 대여 압박 수위를 좀 끌어올리겠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예. 이번 집회는 이 공동 주최를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당 지도부가 참석을 하고요. 또 이 거당적으로 전국의 당원들한테도 참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좀 대규모 행사로 치러질 전망이고요. 장외투쟁 열흘째에 맞춰서 열리는 거거든요. 예, 이번 집회는 청와대와의 이 회담 조율 실패, 이걸로 삐걱대는 이 대치 정국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아예 김한길 대표가 직접 연사로 나서는 방안도 검토가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그렇다 하는 이 판단에서 최고위원급의 다른 의원이 아마도 이 연사로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새누리당,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 신경이 쓰는 모양입니다. 네. 원래로 돌아와라. 계속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죠. 그렇죠. 이제 어저께 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광장을 시민들한테 돌려줘라 해가지고 돌려받으러 많이들 갈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최경환 원내대표가 오늘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민주당은 5년 전 촛불의 추억에 사로잡혀서 민생이라는 대의 명분을 내팽개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요. 폭염 속에 벌였던 대선 불복 운동이 네이밍도 참 잘합니다. 뭐 이 프레임으로 또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대선 불복 운동이 악몽의 기억으로 남지 않게 하루속히 국회로 복귀해 민생에 전념하라 이렇게 충고를 했네요. 예.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 국정조사가 정상화됐음에도 민주당이 투쟁 강도를 높이고 촛불 연대를 계획하는 것은 국조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글쎄요, 여기서 한 두 가지 딱 들어도 좀 이상한 말이 국조가 정상화가 됐는데 뭐 정상화 됐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최소한 그만큼 생각하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정상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정치적 의도 없는 행위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 나가지 말고 들어오라고 하는 건 뭐 의도가 없겠습니까? 거의 말장난에 가까운, 예. 새누리당의 이 홍문종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장외 투쟁 명분을 잃었다. 총동원령을 내려서 촛불 집회에 참여하면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역풍을 맞을 것이다. 그러면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 체제 100일 이제 됐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합리적 리더십은 실종되고 당내 강경파에 끌려다니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예, 민주당 걱정을 참 많이 해줘요. 예, 새누리당이. 많이 합니다. 예, 개파 정리까지 해주려고 강경파까지 분류해주고, 예,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 역시요. 국회법상 오는 31일까지 결산한 심사가 마무리돼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들은 뒷전으로 하고 길거리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원내에서 대화 정치를 하는 척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대결 정치를 조장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기말고사가 내일인데 학교에 가지 않고 길거리에 쏟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결산 이 문제가 기말고사라면은 많은 국민들한테 이 국정원 사태를 포함한 이 대선 부정의 이 실마리를 푸는 거는 본수능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 예. 수능이 앞서서 가까워지고 있으면 이제 빨리 문제풀이하고 빨리 거의 열중해야 되는 건데, 예. 좀 비유가 허점이 많은 그런 비유였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새누리당 사무총장이라면 민주당 장애 투쟁에서 국민들 역풍 맞게 네. 놔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풍 맞지 말라고 조언해주는 새누리당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야당까지 챙겨주는 우리 친절한 새누리당 주요 당직자 여러분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종편 채널이죠. 네. 채널 A에 100억 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자금 세탁용 유령 회사다. 네.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수 언론 동아일보 종편이죠. 채널 A. 채널 A의 쾌도남마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또 이 박근영 씨하고 이 신동욱 씨 남편이죠. 좀 흉흉한 뒷소문들, 뒷이야기들에 이 얽히고 설켜있던 분들 아닙니까? 근데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덕담을 늘어놓으시고, 옛날 아버지와 언니와의 추억,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셔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웠고. 근데 이 방송 중간에 갑자기 신동욱 씨가 등장을 하셨어요. 예.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족들에 대한 배려도 좀 더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더니 박근영 씨가 다른 얘기로 갑자기 돌리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기획 의도는 좀 짐작이 됩니다. 예. 채널 A에 100억 원을 투자한 회사, 이게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자금 세탁용 유령 회사 페이퍼컴퍼니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찬경 회장은 지난 1월에 배임하고 횡령으로 징역 9년 선고받아서 수감 중이고요. 이 최근 법원의 판결로 공개가 됐죠. 종합편성 채널 투자법인 명단. 여기에 따르면은 이 리엔장 실업이라는 데는 2011년 초에 채널 A에다가 100억 원을 출자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회사의 거액 투자에는 수상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은 리엔장 실업이라는 데는 부동산 임대업과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인데 2010년 12월 3일에 설립됐고요. 그런데 법인 설립 후 3, 4개월 만에 100억 원을 갑자기 채널 A에 투자를 합니다. 설립 당시 자본금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자본금 회사가 100억 원을 투자했다. 종편에 쏩니다. 예. 이건 그냥 쏜 거죠. 예. 뉴스타파가 대목들인데 리엔장 실업의 사무실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 4평 남짓의 공간으로 6개월 전부터 비어 있었답니다. 같이 취재한 이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 했습니다. 그야말로 동네 상가 건물 안에 세탁소하고 옷 수선점 같은 곳이 함께 있는 그냥 점포 공간이다. 도저히 종편에 100억 원을 출자할 법인이 있던 곳으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예. 리엔장 실업의 전직 이사가요. 나는 설립 단계에 도와줬을 뿐이고 리엔장 실업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다. 이렇게 또 말을 했네요. 그러면서 리엔장 실업 100% 김찬경 전 회장의 것이다. 또 이런 증언도 했다고 합니다. 예. 언론개혁 시민연대 등등으로 구성된 이 종편 보도 전문 채널 검증 태스크포스 팀이요. 예. 2010년 말 종편 사업자 선정 후 출자 철회와 감액으로 채널 A의 투자액 중 915억 원이 줄어들었었다.
그러면서 이를 메꾸기 위해서 짧은 기간에 신규 출자를 모집하면서 채널 A가 무례한 것 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근거도 없고 잘못하면 이 사정의 칼을 그대로 들이맞을 그런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가지고 100억 원을 출자 받아도 그 돈으로 지금 그런 방송 하는 겁니다. 예. 이 부분 뭐 검찰이 수사하거나 뭐 그러진 않을까요? 이거는 인지 수사가 가능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아마 고발 조치가 뒤따를 테니까 뭐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또 기민하게 움직이진 않겠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투자의 목적이나 어떤 그런 과정에서 좀 대가성에 대한 기대, 대가에 대한 기대나 아니면은 투자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게 좀 딱히 찝혀야 되는데 어쨌든 갖다 출자한 것 자체 그 자체는 또 트집을 잡기가 쉽지는 않고 애매한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김효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TV 라디오가 6월 3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방송 시간을 6시간 더 늘려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18시간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또한 하루 총 5번의 정시 뉴스와 아침 저녁 와이드 시사 프로그램을 편성해 공정보도 방송에 기틀을 세웠습니다. 멘붕의 시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 국민TV 라디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천에 살고 있는 소설가 이효수입니다. 모쪼록 국민의 눈, 국민의 귀, 국민의 입이 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력, 자본가, 사주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조합원이 돼서 국민TV의 주인이 돼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국민TV 화이팅! 국민TV 라디오, 승용차 안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나온 차량의 경우 블루투스를 이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카팩을 구입해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도 카오디오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물량에 관계없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TV 라디오 게시판을 이용하세요. 네, 남현 앙케이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견 정치를 좀 하고 싶어서 의견을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요. 정부가 어제 발표한 2013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관심이 많이 가는 사안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강낭콩 줄기님, 정부는 근로소득세를 올릴 게 아니라 MB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를 올리고 종부세를 원상 회복하는 게 먼저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똥강아지 맘님, 재벌들에게 돈 좀 달라 하면 안 될까요? 월급 받는 직원들에게 왜 그래요? 진짜 더운데 폭발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서민들 주머니 털어가시면 좋은가요? 라고 의견 주셨고요. 샤인 5094님, 정부 여당 이 사람들 더위를 먹어도 제대로 먹었네요. 지금 서민들 살림살이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네요. 언제나 정신 차리려나 나 원참,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토로스님, 어느 시대든 국가재정이 파탄 날 때 국민들에게 각종 세금을 부여했죠. 안타까운 건 그런 국가들은 결국 망했다는 것. 이를 어쩌죠라고 우려 섞인 목소리 올려주셨습니다. 조세정책님이라는 닉네임, 제발 선대인 김상조 교수님 좀 스카우트해서 쓰시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뭐 이분들 모셔다가 경제정책, 뭐 세제정책 제대로 하라, 이런 의견 같고요. 큐브님, 이러다 창문 개수대로 창문세도 걷겠네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창문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아이롱님, 새누리당 짓거리는 주둥아리를 미싱으로 박아버리고 다림질 해주고 싶네요. 경로에서 청취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예, 많이 노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종일 세금 문제 관심이었는데요. 예, 이슬림 의견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은 세금 면제, 중산층 세금 늘고, 서민들은 담뱃값 인상, 전기요금 인상, 수도세 인상, 자영업자는 금연구역으로 영업 못하게 하고,
채소 가격 올리고 과일 가격 다 올리고 세금만 올린다고 말만 하고 서민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울가 울렸다는 거 묻히고 무슨 말인지 잘 좀 이해는 안 되는데 못 살겠다 한마디로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의견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조상훈 기자의 예리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 공정한 뉴스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피드. 네, 근로소득세 꼬박꼬박 내는 봉급 생활자들의 불만이 큽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 개정안 때문인데요. 국회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 꼼꼼하게 따져볼 분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십니다.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신데요. 연결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밖에 계신가요? 혹시 그 천막당사? 시청 앞입니다. 네. 예, 그러시군요. 우선 정부의 세법 개정안 총론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는요. 이명박 정부가 이제 부자 감세를 한 정권이었다라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그 부자 감세로 줄어든 재원을 중산층인 월급쟁이와 자영업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메꾸려고 하는 세법 개정안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두 번째 특징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공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 가계부라고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지방 공약과 중앙 공약 합해서 모두 259조 원이 필요한데요. 예. 이번에는 세법 개정안을 가지고 보면은 5년 동안 2조 5천억 드는 예산 세법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대로 가면은 국가 살림이 재정이 파탄나는 그런 개편안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열린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성토가 있었죠? 네네. 오늘 이제 천막당사에서 아침에 최고위원회가 있었고요. 예, 이거는 이제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김항일 대표께서는 이번에 세법 개정안은 경제 민주화에 대한 포기 선언이다. 예. 명백한 민생이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전병헌 대표 역시 가렴주구식 세제 개편안이다. 중산층 서민 살상용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예. 김 의원님도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근로소득세 많이 좀 더 내야 되나요? 아이고, 우리야 뭐 국회의원이니까 그거요. 상관없는데. 예. 이번에 이제 세법 개정안의 특징이 연봉이 3,450만 원 과표 기준으로, 이렇게 되니까, 지금 중산층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죠. 예. 중산층 중에서 근로소득만으로 봤을 때는 평균으로 보면은 높지 않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서울의 수도권 지역의 도시 지역의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평균 소득에서 약간 상회하는 정도, 평균 소득 정도죠, 사실상에. 예.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증세가 되는 거죠. 모두 434만 명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예. 그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농어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한마디로 저 세법 개혁안이다 이런 입장이신 그렇죠. 것 같은데 예.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요. 예. 과세 표준으로 5천만 원인 소득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교육비로 1년에 500만 원을 썼어요. 예. 그러면 지금은 소득공제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120만 원의 세금을 공제를 받게 됩니다. 예. 근데 이거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해서 15%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75만 원의 세금을 공제받게 되니까 이렇게 법을 바꾸게 되면은 1년에 45만 원을 더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예, 현행보다 이제 내년부터는 45만 원을 그렇죠.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교육비만을 저희가 500만 원 상정해서 경우에 그 부분에 그러니까 한정해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것까지 이제 아까 우리 김상 의원님께서는 여성들의 자녀 소득이라든가 육아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또 얘기를 또 하셨는데. 예. 이렇게 보면은 사실 우리가 13번째 월급이라 그래가지고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사실상 내년부터는 거의 다 날아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월급쟁이들한테 굉장히 큰 그런
재정적 압박, 내지는 주머니 털리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경우에 따라서는 또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일부에서는 지금도 토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바뀌게 되면 정말 토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죠. 예. 이건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월급쟁이들의 경우고요. 셀러리맨들의 경우고, 이제, 사실 이번에, 세법 개정에서 눈여겨봐야 될 때, 뭐, 식당을 하시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타격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예. 지금 식당에서 이제 식자재, 그러니까 농산물 같은 거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농수산물 의제 매입 세액 공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그 식자재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세금 공제를 받았는데, 예. 이제는 그 전체의 30%로 이렇게 공제 비율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도 이제 안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동네에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은 6개월마다 식당 간판이 바뀌는 거 자주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식당 하시는 외식산업 경우에 적자하는 가게가 50%가 넘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의 그 소득 평균이 150만 원이 안 된다는 정부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도 앞으로 세금을 강하게 하겠다. 이게 이번에 또 쟁점이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농산물을 납품하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그게 그 영향이 미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게 농산물 수입 이런 농산물을 구입하는 데서 세제 혜택이 줄어들게 되면은 예. 이제 값싼 농산물로 방향을 돌리게 되는 거죠. 예. 그렇다고 또 음식값을 올릴 수도 없고요. 음식값을 올려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생기게 되고, 그렇지, 못 올리게 되면은 이런 헐값의 그 식자재를 쓰게 되고, 그건 또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한테 전가가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상태에서 과연 그 식당이 이렇게까지 지금 어려운데, 식당 하시는 자영업자들한테 세부담을 이렇게 늘리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좀 저로서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농민들 같은 경우에도 그 자격 농지라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제 땅을 사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을 우리가 자격 농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 경우에도 옛날하고 다르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3,700만 원 이상인 농민한테는 자격 양도세 감면에서 이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고소득 작물을 재배할 때 애들 전에는 과세 안 했는데 이제 새롭게 또 과세를 시작하는 이런 또 생겨가지고 사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이렇게 소득이 있다라고 하기 어려운 정도가 대부분인데 이제 예. 이렇게 방향을 돌림으로 해가지고 농민들, 자영업자들 또 월급쟁이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주머니를 다 털리는 상황이 와서 이게 배경이 어떤 거냐면요. 정부가 이렇게 세제 개편을 이렇게 한 배경이요? 예. 배경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명박 정부 때, 우리가 잘 아는 부자 감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부자 감세를 해서 5년 동안에 줄어든 재정, 그게, 그러니까 덜 거둔 세금이, 깎아준 세금이 100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년 동안에 부자들한테 깎아준 세금이 100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5년 동안에 재정에서 적자가 발생한 게 102조 7천억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부자 감세로 깎아준 세금만큼 국가 재정에서 마이너스가 생긴 거예요. 나라가 빚을 진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국가 부채가 140조가 늘었어요. MB 정권은 5년 동안에. 그러니까 만약에 부자 감세를 하지 않았다라면 안 생겼을 빚이 생겨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 경제 성장률 4% 한다고 처음에 막 했다. 실제로는 지금 3% 될지 말지 이런 상태여서 여기서 세금 계산을 원래 잘못해가지고 예산 추정 잘못해서 생긴 거까지 하고 올해 지금 우리가 세금이 평균 거쳐야 될 것보다 지금 상태로 10조가 덜 거쳤고요. 예. 연말까지 가면은 20조가 덜 거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만 재정 적자가 40조 가까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어떻든 간에 이 정부가 그 세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자 감세 철회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방법이 뭘까? 그럼 생각하면은 이제 길은 중산층 자영업자로 내려오지 않으면은 길이 없는 거죠. 예. 거의 돈이 없는 서민들한테 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예, 만만한데 투명한 유리지갑들한테 그리고 자영업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전체로 우리가 이제 그 조세에서 구간별로 보면은 1%의 부자 대기업 재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중산층 자영업자, 위에 30% 정도의 중산층 자영업자들 세 부담을 전가하는 이런 계약을 한 것이 이번에 세법 개정안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부터 뭐 증세 없는 복지 확대 사실상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이 약속도 결국 어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약속은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펄펄 끓는 얼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 없는 거거든요. 복지를 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을 지금 공약 가계부만 봐도 259조가 필요한데 증세를 안 하고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마련할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 예산 규모가 1년에 340조 이 정도 규모인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서 방법을 찾아낸 것이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지금까지 비과세 감면 해왔던 것도 일몰에 도래하면 이제 그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하경제 양성화한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엄청 세무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업들이나 중소기업이나 뭐 그래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쥐어짜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에 대한 부자 감세를 했었던 것을 다시 원상 회복시키면 거기서 이미 100조의 세원이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포함하면은 사실상 150조 이상의 돈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이 정부가 그 길을 택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런 참사가 벌어졌고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었던 공약을 하려면 259조가 필요한데 5년 동안에 이번에 한 세법 개정안으로 드러나는 세입은 2조 4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누리당 100분의 1밖에 안 되네요. 100분의 그러니까 사실상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 공약을 지키겠다 이렇게 나간다면은 당연히 재정 적자, 재정 파탄이 나는 거죠. 민주당 입장은 이제 복지를 확대하더라도 뭐 중산층 짜내기보다는 고소득자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서 더 많은 세금 걷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는 소득세에 있어서 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를 바꾸는 방식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과표 구간을 조정을 해서 최고세율을 납부하는 사람들을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최고세율이 38%인데요, 소득세에서. 38%를 내는 사람이 과표 구간 3억 이상인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이 당은 이거를 1억 5천으로 낮추자고 합니다. 1억 5천만 원이 소득이 넘으면 최고세율 38%를 적용하자. 그런데 과표 구간 1억 5천이면은 연봉 2억 정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확대를 하더라도 전체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낮추면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부담을 지는 건 맞지만 이 폭이 중산층까지 내려와가지고 아까 무려 434만 명, 403만 거기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것은 1%의 부담을 중산층에게 넘기는 그런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기업들에게 해줬던 법인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참여정부 때 25%였었는데 MBG가 단행한 부자감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법인세율을 22%로 낮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데 이 22%로 낮춘 것을 25%를 올리는 데 대해서 저항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새롭게 과표 구간 500억 구간을 설정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년에 500억, 과표 구간이 500억이면 실제로는 600억 이상의 그 소득을 내는 법인이면은 대기업이거든요. 그런 기업에 한해서는 25%의 법인세 구간을 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제 1% 보호를 위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조세제도라는 게, 아까 소득세도 38%, 법인세도 22%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효세율, 실제로 납부하는 세율은요, 여러 가지 법인제도가 있기 때문에, 12%, 13%밖에 안 됩니다. 소득세일 경우에요? 법인세의 경우에 그렇고요. 소득세도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하고 규정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22%가 법인세율로 되어 있죠. 근데 실제 삼성전자가 납부하는 실효세율은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 과세 특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실효세율도 지금 16%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더 올려야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금을 대기업들이 부담할 수 있게 하고, 지금 경제가 양극화되어서 서민 중산층은 거의 지금 소비의 여력이 없는 상태잖아요. 유일하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비 여력이 있을 만큼의 돈을 쌓아두고 있는 거는 1% 부자와 재벌 대기업입니다. 재벌 대기업이 쌓아놓은 사내 유보금만 400조가 넘는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담세 능력이 있는 계층의 세부담을 쥐어줘야 실질적으로 조세도 확보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사회적 투자,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완전히 따로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을 1억 5천을 낮추는 거, 법인세에 있어서 500억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 25% 구간을 두는 것, 그리고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크게 풀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국회가 이제 결정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다행히도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재위가 이제 여야 동수고요. 앞으로 민주당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어제 정부가 발표한 거는 그야말로 정부의 안입니다. 생각, 계획 이런 건데 마치 지금도 계속 그래왔지만 이것이 자기네들이 발표하면 이게 확정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옵니다. 그리고 저희 당한테 세법 개정 발표하기 전에 저희가 분명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시정을 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걸 그대로 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참 국회 선진화법이 된 이후로 야당의 동의 없이 법안이 통과될 수 없음 알면서도 저렇게 하는 정부의 태도에 상당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일단 정부가 어제 내놓은 세제 개편안을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하려면은 15개의 법률을 바꿔야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기획재정위 산하에 세법 소위가 있습니다. 세법 소위에서 이제 충분히 논의가 될 건데요. 저희 당이 지난해부터 지금 내놓은 법안도 있고요. 또 새롭게 몇 가지 저희 입장을 담은 법안을 또 내놓을 건데 그거하고 같이 이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어제 정부가 했었던 안이 통과되는 일은 없을 거고요. 무엇보다 중산층 자영업자들에게 세부담을 왕창 떠넘기는 이런 중산층 세금 폭탄만은 저희 민주당이 꼭 막겠다 이렇게 약속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련 질문은 아닙니다만 내일 5시 반인가요? 서울광장? 네네.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계획을 위한 2차 국민보고대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한다고들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국정조사를 다시 이제 진행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이미 원세훈이 지금 안 나오겠다 이런 뜻을 지금 피력하고 있고 그래서 국정조사를 완전히 맹탕으로 만들려고 하는 새누리당 쪽의 음모가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보다 좀 결연한 그런 채로 국정조사를 압박을 하고 안 될 경우에는 더 이상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선언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었습니다. 네, 네티즌들이 주목한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문희정 PD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스펙보다 열정이다. 한 번쯤은 들어본 말이죠? 저는 스펙이라는 단어를
한참 졸업하고 들었기 때문에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네. 사실 그 취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나 또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스펙보다는 열정이다. 말도 많이 들어봤을 거고 아마 책을 사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스펙보다 열정이다의 저자 김원기 씨의 이력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고 그래서 합니다. 오늘 검색어 상위에 올랐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유독 성공 신화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죠. 게다가 왜 어떤 좋은 집안에서 또는 처음부터 무언가를 타고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더더욱,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희망의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개천에서 용난다. 그렇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예. 용인가요, 그분? 예. 아무튼,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점점 갈수록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을 가는 학생들도 강남에서 훨씬 많아지고, 그리고 부모님의 직업이 좋을수록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이런 조사 통계를 보면서 좌절감을 많이 느끼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나와 비슷한 조건에서 시작했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성공을 해낸 사람들, 궁금할 수밖에 없고 뭔가 배울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보다 열정이다라는 책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그 이유가 실업계 고등학교 꼴찌를 하다가 연세대에 진학을 했고요. 그리고 4학년도 되기 전에 삼성 SDS에 특채됐다. 예. 이런 그 말 그대로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열광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 내용 속에 딱 두 가지 다 들어있죠. 우리나라는 학벌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또 하나는 대기업이라는 취업, 예. 그런 부분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가 여기서 문제였던 거죠? 예. 이 김 씨의 거짓 성공 스토리 보름 만에 들통이 났는데요. 첫 번째가요. 삼성 SDS에 특채됐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예. 삼성 SDS가 이 김 씨가 자서전을 낸 출판사에 그런 사람이 입사한 적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판사는 책 전량을 회수하고 절판한 상태고요. 김 씨는 출판사의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물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 SDS에는 입사했다고 사칭하지 않겠다 이런 각서까지 썼다고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알리든지 공표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이에 강연도 했고 상담도 했다는 겁니다. 예.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본인에게 있어서 어떤 책 절판이 된 상황이고 삼성 SDS와의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심지어 연세대 MBA 졸업을 추가를 해서 계속 성공신화의 주인공 행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교수님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이 학생은 학부도 졸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MBA를 졸업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잘못했다라고 시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편으로 참 씁쓸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 정권부터 워낙 사회 지도층부터 거짓말을 좀 잘했기 때문에 이런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문희정 아나운서는 학력 제가 봤으니까 예. 문제 삼을 부분이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문희정 PD였습니다. 오늘과 내일 저녁 전국 주요 도시에서 국정원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국민의 대의기관, 국회와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는 지금이 촛불을 들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문희정 PD,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